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잠재적인 위협. 2. 루마니아의 특권. 3. 푸틴은 한국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연전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 방산업계에 있어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5조 원에 달하는 K2 전차 수출을 성공한 것인데요. 루마니아에서 한국 K2 전차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직접 K2 전차를 보고 엄지를 치켜들 정도로 만족감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승승장구하는 한국 방산이 이룬 업적과 현재 진행형인 인기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국 무기에 대해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의 눈이 한국으로 집중했습니다. 무기 수입이 다급한 일부 해외 군 관계자들은 직접 산업전의 모습을 드러내며 한국 무기를 직접 눈에 담고자 열심히 행사장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슬로바키아는 물론이고 폴란드 관계자들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그가 특히 눈길을 준 한국 무기는 바로 K2 전차였습니다. K2를 생산하는 현대로템부스의 직접 모습을 드러내며 꼼꼼하게 모든 부분을 관찰했다고 하죠. 바실레 듬코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K2 전차 설명을 듣고 실물을 직접 다 만져본 이후에 침묵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내 엄지를 치켜들며 만족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바실레 듬코 장관은 며칠 후 깜짝 놀랄만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K2 전차 도입을 위한 추진 의향서를 한국과 작성한 것인데요. 한국 고위급 회담을 연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날이 갈수록 위태로운 국제 상황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특히나 루마니아 국경지대를 위협하며 러시아 군대가 모습을 드러내는 한편 대규모 동원령까지 내린 러시아가 다른 국가까지 침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상황. 그런 와중에 옆 국가인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급하게 구매하면서 루마니아는 한국 무기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한국 무기만 있으면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약 3조 원에 달하는 방산 무기 계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선 루마니아는 K2 전차 외에도 K9 자주포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한국 무기 패키지들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며 폴란드와 비슷한 형태로 계약이 진행 중인 것이 알려졌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대단한 신뢰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패키지들을 통해 다수의 무기를 싼 값에 빠르게 수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루마니아 입장에서 계약을 서두른 이유라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인접 국가인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역시 한국 무기 수입을 원하며 향후 부품 수입과 기술 이전 논의가 진행될 경우 이들 국가와 협력해 부품 수급 및 정비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다는 점 역시 주요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폴란드로 시작된 방산협력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주변 국가에도 퍼지면서 다른 국가 무기를 구입하는 것보다 한국 무기를 구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현지 생산 공장 및 협력에 있어서 같은 무기 체계를 공유하는 국가들일 경우 부지 선정에 있어서 여러 곳을 염두하고 공장 설립을 추진할 수 있기에 한국 방산기업들 입장에서도 더욱 유리한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웃 국가인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 도입을 생각해도 됐지만 루마니아 입장에서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것은 바로 빠른 생산이 있는데요. 현재 동원령을 내리며 빠른 수의 군인 확충을 목표로 한 러시아가 무슨 짓을 저지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전차 수입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가성비 면에서 전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납기일 완벽 준수와 기술 이전에 있어 완벽한 이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무기를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던 것이죠. 하지만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인 K2 전차 도입에 있어 루마니아는 상당한 고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특히 기존 전차들이 소련제라는 점이 큰 고민이었다고 하죠. 루마니아의 현재 주력 전차는
고 소련 시절 제작된 T-55AM 전차입니다. 1세대 전차인 이 전차는 소련을 포함해 동유럽권에서는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큰 인기를 누린 제품입니다. 전면 장갑 200mm, 주포 구경 100mm, 최대 속도 48km/h를 자랑하며 무게도 36톤가량으로 동유럽 환경에서 무리 없이 작동되는 전차입니다. 게다가 9구형 포탑은 어느 방향에서든 큰 경사 각도를 확보할 수 있어 포격 시 사거리 확보에 용이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면 장갑 역시 현재 기준으로도 포탄을 튕겨내거나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높은 방어력을 가진 제품인데요. 무엇보다 적은 엔진 출력으로도 상당한 기동성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이 이 전차가 동구권에서 인기를 누리게 한 이유였습니다. 루마니아 역시 구소련 제품인 T-55AM을 도입했죠. 그러나 갈수록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T-55AM 제품을 대체할 새 전차 사업이 시급해졌습니다. T-55는 명중률 차원에서 최악의 물건이었던 것인데요. 1000m 이상만 떨어져도 명중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전차로서 결격 사유가 분명한 제품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방어력을 높이면서 거주성을 낮추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것인데요. 장갑을 증강하면서 전체적인 최적을 감소시킨 것입니다. 차내 여유 용적이 극단적으로 감소한 덕분에 운용하는 사수들은 T-55의 좁은 실내에서 고동을 받아야 했죠. 게다가 최적이 줄어들면서 보조 무장과 기타 무장을 갖출 수 없게 되면서 드론이 날아다니는 현대전에서 아무런 쓸모를 보일 수 없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결국 루마니아는 신사업을 통해 전차 수입을 고민했습니다. 이때 루마니아는 빠른 배치와 적응을 위해 소련제 디자인과 무기체계를 계승한 러시아산 무기를 고려했다고 합니다. 기존 T-55AM 무기에 익숙한 루마니아 병사들을 위한 처사였죠.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었습니다. 러시아와 루마니아는 오랜 앙금을 지닌 국가로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러시아 무기를 받는 것은 적의 무기를 수입하는 것이기에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과거 루마니아 왕국의 영토였던 몰도바를 러시아 제국이 강제로 병합해 몰도바가 루마니아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항상 분노한 루마니아인들은 러시아를 경홀시했는데요. 무기 도입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러시아 무기는 받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기에 루마니아는 결국 사업 방향을 다른 곳으로 들게 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한 대안은 독일이었죠. 그러나 독일 전차는 성능은 확실한 반면 너무나도 늦게 나오고 비쌀 뿐더러 시설 및 부품 이전에 대해 악명이 높았습니다. 결국 루마니아는 독일 전차를 포기해야 했는데요. 그 순간 운명처럼 찾아온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루마니아 조건에 딱 들어맞는 조건을 갖춘 대한민국의 루마니아는 계약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폴란드의 K2 전차 납품을 위해 일정을 서두르고 있던 현대로템은 루마니아 계약 체결까지 이어지면서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며 일정 맞추는 일이 시급해졌습니다. 폴란드가 1차 물량 시기를 앞당기자고 제안하며 빠른 전차 수입을 원하는 한편 루마니아도 폴란드 이전과 더불어 루마니아도 빠른 물량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현대로템을 향해 끊임없이 구애하는 상황. 덕분에 현대로템은 일손이 부족해 세 자릿수 규모의 특별 채용은 물론 경력직과 신규 직원 채용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250명 채용에 이어 하반기에도 엄청난 채용을 계획하는 등 일손을 충당하기 위해 인력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죠. 그러나 현재 충원되는 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전망인데요. 이미 슬로바키아에서도 K2 전차에 대한 논의가 있는 한편 리투아니아에서도 빌리우스 세메스카 국방부 차관이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방산 수입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육군의 대규모 기동 화력 시험에 참여했던 그는 실제 훈련에서 보여준 한국군의 화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고 양국 사이의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국 K2 전차를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 국가들에서도 K2 전차를 탐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인 수량 문의까지 나오고 있는 곳이 이집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작년 2021년 이집트 방산 전시회 기간에 K9 자주포는 물론 K2 전차에 관해 공동 생산과 기술 협의에 대해 논의하면서 한국 전차 수입에 굉장한 열의를 보여준 바 있었는데요. 엘디바 원전 사업과 관련 이집트가 성의를 보여주면서 한국 역시 이집트에게 큰 선물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이집트 항구 건설 및 각종 건설 사업에 한국이 잇따라 수주를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이집트 한국 관계가 공고한 상황. 현재 수준으로는 턱도 없을 정도로 K2 전차 수출에 있어 한국이 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인데요. 이번에 푸틴은 정말 한국의 손에 실패한 것 같다. 푸틴이 결국 실성한 듯합니다. 미사일 재고가 바닥이 나자 이제는 자폭형 무인기를 날려 민간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는데요. 역시 머리 벗겨진 시진핑 푸틴답습니다. 지난 17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상공에 기괴한 소음을 내는 비행 물체가 건물 사이로 떨어졌고 그 자리에서 굉음과 함께 폭발하였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발사한 자폭형 무인기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이나 전역에선 6개월 된 임신부 등을 포함해 모두 8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이에 러시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군사시설만 노렸을 뿐 민간 피해는 없다 라고 발표했지만 되려 민간 피해만 속출했는데요. 푸틴이 마티니가 간 게 아닌가 싶은데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에 의하면 자폭형 무인기 43대 가운데 28대가 키이우에 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러시아가 발사한 무인기는 이란제 샤헤드 136으로 밝혀졌는데요. 샤헤드는 최대 시속 185km로 목표물이 포착될 때까지 해당 지역을 우회하면서 최대 2,500km 이내 비행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대당 가격 $20,000로 가성비가 뛰어나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렴한 비용에 병력 손실도 나지 않는 이 이란제 자폭형 무인기가 우크라이나 군의 사기를 꺾을 툴도 없는 무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우리는 러시아에 무인기를 공급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지에서 파괴된 기종의 잔해를 통해 분명한 이란제 무기임이 드러나는 상황이고 여기에 최근 들어 무인기 교관까지 러시아로 파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가뜩이나 부정적인 국제사회로부터의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단순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문제가 아닌 서방과 반서방 국가의 대립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진영은 이란의 러시아 무기 지원 정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안건으로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추가적인 제재를 예고하였습니다. 샤헤드 136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갈라진 세계의 블록화를 상징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만든 엔진을 이란이 무인기에 썼고 이를 러시아가 무기화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뉴욕타임스는 새로운 축이라는 기사를 통해 러시아, 중국, 이란이 반미라는 공동기조 아래 협력을 확대, 새로운 추축국이 되고 있고 앞서 바이든이 언급했듯 세계가 민주주의 대 독재라는 두 개의 경쟁 불우로 분열되고 있다면서 푸틴이 올해 단 2번 구소련 경계 지역을 방문했는데 2월 중국 그리고 7월 이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중나는 어째 원조 추축국 독일탈보단 지혜법 같아 보이기는 하네요. 무튼 이렇게 이란이 본격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며 무기 지원까지 마다치 않자 이란의 숙적인 사우디 그리고 미국 양국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고 하죠. 최근 미국은 이란의 무인기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 성능 실험장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와 이란은 같은 무슬림이지만 이란은 시아파 교도인 반면 사우디는 순니파 세력이 지배적으로 이러한 교파 차이는 수십 년 넘게 이어진 불화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의 직접적인 공격까지 가행하는 후티 반군을 이란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어. 사실상 사우디는 이란과의 전쟁을 치르는 중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란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후티를 예멘의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면서 대함 미사일, 대전 차미사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은 물론 순항 미사일 거기다 탄도미사일까지 반군이 쓰기에는 많이 과한 무기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우디 유전 시설 공격에 사용된 후티의 순항 미사일은 유엔 조사를 통해 이란산이었음도 드러나기도 했죠. 이렇게 시아파 무장단체인 후티 반군이 사우디를 괴롭히고 있다면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즈케이는 중국을 무진장 괴롭히고 있습니다. 정말 요시경 같은 혼돈 속 세계 정세이죠. 이즈케이 호라산은 최근 호라산의 소리를 통해 중국 내 소수 민족인 신장 위구르족족 무슬림에 대한 인권 탄압과 중국의 패권주의를 비판하면서 시진핑의 중국 몽중국몽은 중국 제국주의의 백일몽백일몽에 불과할 것이고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의 1대1로 프로젝트를 위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시진핑의 등허리에 식은땀이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이즈는 무슬림 인권을 탄압하는 20개국 중 1위로 중국을 꼽기도 했고 인근 지역의 중국인들을 납치한 전례도 있으며 파키스탄 발루치스탄 주에서는 중국인 부부가 이들에 의해 목숨을 잃은 적도 있었는데요. 발루치스탄 주는 중국이 570억 달러를 투입해 도로와 항만을 구축하는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의 핵심 지역입니다. 호라산은 중국에 대해 굉장히 차분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팩폭을 날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서방과 달리 소프트 파워도 약하고 대미 글로벌 경쟁, 주변국과의 지역적 경쟁 구도로 인해 글로벌 패자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글로벌 패권에 유리한 문자적 이점도 없다. 겁쟁이 중국은 서방과 이즈를 동시에 맞설 배짱이 있겠냐? 순국 불안당들 차이니즈, 떡으즈도 몽골처럼 같은 방식으로 실패할 것이고 수십조 달러가 들어간 1대1로는 적절한 해외 비즈니스 환경을 찾지 못해 막대한 손실을 겪게 될 것. 아니, 무기로는 근본 없는 폭력을 가하면서 말로는 숨도 안 쉬고 팩폭을 가해 중국 명치가 멍든 상황인데 이렇듯 현재 우리 지구에는 우크라 대 러시아, 사우디 대 이란, 미국 대 중국 이즈 대 공산당. 이란은 정말 세계관 최고의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시기를 이미 도래한 신냉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과거 냉전이 6.25 전쟁을 거치며 세계 질서로 구축된 것처럼 신냉전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체제화되어 가는 중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한국은 민주주의 서방 진영의 최대 무기 공급처로 급부상하며 엄청난 외교적 영향력과 거기에 경제적으로도 역대 최고의 방산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기 팔아서 돈 벌면 좋냐? 한국이 전쟁을 부추기는 꼴인데?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평화는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에서 기반하듯 한국산 무기체계는 오히려 전쟁을 억제할 카드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첨단 무기를 필요로 하는 국가들이 수두룩 빽빽인 상황에서 한국이 안 팔면 어떻게 해서든 다른 국가들이 팔 텐데 전 세계 가장 뛰어난 생산 능력을 보유한 한국이 물들어올 때 노조어야죠. 일본과 중국 거기다 북한까지 한국 무기 수출을 비판하며 북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니 한국이 아주 잘하고 있는 걸로. 특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드론이나 사우디 석유 시설을 공격한 드론 등 무인기의 위험성을 깨달은 세계 각국은 대공 방어망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의 대공방어기 체계 역시 주목받고 있죠. 최근 중동 최대 국제방산 전시회 WDS 2022에서는 한국 한화 디펜스와 LH 넥스원, 풍산 등 국내 방산업체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날 전체 계약 금액 70억 리알 중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 30억 리알 1조를 한국이 따내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한화 관계자는 사우디 국방부와 방산 계약 관련 세부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수출 품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공개 정보를 통해 사우디 수출용 천무 발사대 기술 이전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되면서
1조 원가량의 천무미사일이 수출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또한 한국형 대공포 비호복합도 수출 협상이 진행 중으로 국제방위산업 전문 매체 택티컬 리포트에 따르면 사우디 국영 방산업체 3위가 한국한화그룹과 합작투자회사 설립하여 비호 II를 공동 생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비호 II는 한국군 K-30 비호와 이름만 같을 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른 최첨단 방공 시스템입니다. 전문가들은 방공 시스템이 아니라 전투 시스템이라고 부를 정도로 만능 전투 장비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비호 II 주포는 공중 폭발탄을 사용할 수 있는 40mm 기관포이며 모듈화된 미사일 무장 시스템도 갖추고 있고 포탑 좌우에 각기다른 미사일 발사대를 장착할 수 있어 스팅어 신궁 등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물론 헬파이어 스파이크 형군 같은 대전차 미사일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첨단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이사 레이더와 전자광학 추적 장치 TGP 등 복합 센서를 적용해 적 항공기와 헬기뿐 아니라 드론과 순항 미사일도 유격할 수 있습니다. 차후 주포를 레이저 무기로 교체할 수 있는 확장성까지 갖춰 현존하는 세계 최강 저고도 방공 시스템이 될 전망이죠. 사우디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두가 필요로 하는 이런 우수한 무기체계를 합리적 가격에 그리고 납기 일정에 맞춰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작은 소총에서부터 기갑 차량 전투기 군함 잠수함 미사일까지 사실상 모든 무기체계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죠. 국내 제1호 방위사업학 박사인 최기일 한국방위산업연구소장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방산강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기일 소장은 이미 한국산 무기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매력적인 가격과 우수한 무기 성능이 입증된 바 있듯 구매국 요구에 맞춘 종합군수 지원과 더불어 정부 지원 정책 등이 수반되면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갖추게 되었으며 현재 휴전 중인 분단 국가로서 실전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재래식 무기체계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과 지속적인 성능 개량 핍 사업 추진으로 품질과 성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가져 방산 수출에 큰 손이 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역대 최고치인 200억 불을 넘길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무기 수출국 2위의 러시아는 부족한 무기 수요를 자체 충당해야 하는 상황인데다 최근 5년간 방산 수출 실적과 글로벌 정세, 국제 방산 시장 등을 고려해 전망해보면 한국 방위산업은 급격한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을 바탕으로 내년 세계 2위 반열에 오를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하였죠. 그러나 반서방진영의 대장격인 중국은 오히려 한국 무기 수출로 한국산의 한계가 드러났다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메이드 인 차이나겠지. 최근 19일 중국 매체 소우의 한국 무기의 폭발적 수출, 중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기사에 따르면 자체적인 핵심 무기 기술이 부족한 한국은 그저 더 많은 조립과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할 뿐이고 그 과정에서 하청업체로 환생한 한국은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이 아시아 최고 인건비를 달성한 게 언제적 이야기인데 아직도 저런 근거 없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국 무기체계의 국산화율은 전 세계를 비교해도 상위권에 속하는데요. 국방 예산 1,000조를 쏟는 미국조차도 상당수의 부품, 공정, 기술을 타국과 협력하고 있는데 국제 왕따인 지들이나 어쩔 수 없이 국산화해야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한국의 목표인 세계 방산 4위에 도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답은 분명히 아니오다라고 하였습니다. 매체는 현재 세계 4위인 중국에 비해 한국 무기 판매는 아직 한참 뒤처져 있어 여전히 추월하기 힘들고 비슷한 제품군의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일례로 중국의 자주포와 한국의 자주포는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여 강력한 경쟁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자주포라면 혹시 쏠 때마다 위아래 위아래 흔들린다는 PLZ-공을 말하는 건가? 미친 건가? 역시 중국이 그렇다면 아닌 거다.
한국의 무기가 전 세계에서 호평받고 팔리자 중국이 견제하는 게 딱 느껴지는 상황이네요.